어머 총각, 이 고등어랑 나랑 지금 딱 눈 마주친 거 안 보여? 뭐 얘가 지금 나보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눈으로 애원하고 있잖아. 시장통에서 독종 나계산으로 통하는 나윤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한 마리 더우로 얹어주는 게 시장 상도덕 아니야? 아이고 손님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더 드릴게요. 시장 바닥에서 호구 노릇이나 하고 있는 이 남자. 사랑만 먹고 사는 태섭상의 사장 강태섭이죠. 거봐 총각, 인생은 이렇게 야무지게 계산하면 사는 거야.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윤정과 사랑 앞에서는 앞뒤 안 재는 강태섭, 두 사람의 기상천외한 행복 계산법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기퉁이 동대문 뒤편에 자리 잡은 행복시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덜커덩거리는 트럭 소리와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펄펄 끓는 국밥집의 가마솥 연기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매일 아침 계산기 한 자루를 들고 적진을 누비는 여자가 있습니다. 낡은 시장 바구니를 방패 삼아 단돈 10원이라도 깎기 위해 눈동자를 번뜩이는 여자. 바로 행복시장의 명물이자 독종으로 소문난 36살의 나윤정입니다. 나윤정은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슈퍼컴퓨터를 가동합니다. 오늘의 고등어 시세, 대파 한 단에 붙은 프리미엄, 그리고 어느 가게가 덤을 가장 많이 주는지까지 그녀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시장 골목을 가로지를 때면 상인들은 슬며시 눈을 피하거나 물건값을 다시 붙이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그런 나윤정이 유독 발걸음을 멈추고 승부욕을 불태우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시장통 한가운데 자리 잡은 태섭상회입니다. 태섭상의 사장 강태섭은 이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게 참으로 맑은 얼굴을 가진 남자입니다. 3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웃을 때면 눈가에서 난 주름이 지는 이 남자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굴러온 옥으로 통합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보다 할머니들에게 덤으로 얹어주는 정이 더 많은 사람, 번듯한 재벌가 아들이라는 비밀을 품고 이 시장 바닥에 숨어든 강태섭에게 장사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강태섭의 온기를 서리로 바꿔버릴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총각 이고등어 누나리랑 나랑 지금 딱 눈 마주친 거 안 보여? 얘가 지금 나보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눈으로 애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 덤으로 얹어주는 게 시장상 도덕 아니야? 나윤정은 비장한 표정으로 얼음 바구니 속에 누워있는 고등어와 눈싸움을 벌이며 강태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윤정 씨 또 시작이시네. 제가 이거 새벽 경매장에서 정말 좋은 놈으로 공수해 온 건데 한 마리에 1,500원도 안 남아요. 벌써 3마리에 4,000원에 드렸으면 제 인건비도 안 나온다니까요. 강태섭은 난처한 듯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탁탁탁탁. 빠르게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경쾌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총각 잘 들어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내 신발 밑창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당신이랑 실랑이 하느라 낭비한 4시간당 임금, 그거 다 계산하면 고등어 10마리는 더 받아야 돼. 내가 오늘 특별히 참고 한 마리만 더 달라는 건데. 이걸 거절하면 나 정말 섭섭하지. 나윤정은 대답도 듣지 않고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낚아채듯 비닐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강태섭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윤정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빨갛게 얼어버린 손가락 끝과 하도 눌러서 숫자가 다 지워진 계산기가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거바총각 인생은 이렇게 야무지게 계산하며 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번듯하게 집이라도 한 칸 사는 거지. 나윤정은 승전고를 울리듯 고등어 봉투를 흔들며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조차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지하방.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양 냄새가 나윤정을 반겼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고등어 진짜 싱싱한 거 싸게 사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졸여줄게.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힘겨운 기침소리. 나윤정의 어머니는 벌써 3년째 신부전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인생.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은 특별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나윤정이 시장 바닥에서 10원짜리 하나에 자존심을 내팽개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윤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500원 아꼈고 고등어 한 마리 더 받았으니까 이번 달 목표 금액까지 이제 9만 원 남았네. 나윤정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침을 뱉고 싶은 짠순이라 욕을 먹어도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하루라도 더 내 곁에서 숨을 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악마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에 남겨진 강태섭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번쩍이는 광택이 흐르는 차문이 열리고 깔끔한 양복 차림의 비서가 내려 강태섭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나 팔고 계실 분이 아니잖습니까? 회장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강태섭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만복 회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이지만 오직 돈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강태섭은 그런 아버지의 방식이 끔찍하게 싫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시장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드려요. 저는 여기서 사람 냄새 맡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강태섭은 단호하게 손을 저어 비서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까 그 억척스러운 여자 나윤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던 눈망울. 그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윤정 씨, 당신은 대체 뭐가 그렇게 절박해서 그 작은 계산기를 그렇게 두드리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열렸습니다. 나윤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태섭상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장 골목 여기저기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고 상인들은 무언가 겁에 질린 듯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어젯밤에 누가 이 근처 땅을 전부 사들였다는데 우리 여기서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시장 상인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나윤정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나윤정은 본능적으로 강태섭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섭 역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어제보다 더 많은 검은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만복 회장의 직속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강태섭 도련님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장을 철거하고 대형 쇼핑몰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지 않으시니 직접 행동에 나서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윤정은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뭐, 쇼핑몰? 내 시장을 없앤다고? 그녀는 계산기를 집어던질 듯 움켜쥐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가 어떤 곳인데 마음대로 없애겠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꼴 보고 싶어? 나윤정의 외침에 비서실장은 가당치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천박한 곳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보상금은 충분히 챙겨드릴 테니까. 천박해?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내 계산으로는 당신들 여기서 당장 꺼지는 게 정답이야. 나윤정은 비서실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강태섭은 당황하여 나윤정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삶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태섭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윤정이 두드리는 계산기 소리는 그녀의 심장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을요. 그는 나윤정의 어깨를 감싸주며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실장님, 아버지께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이 여자 건드리면 저 정말 가만 안 있겠다고요. 그리고 이 시장 제가 지킵니다. 강태섭의 폭탄 선언에 시장 사람들은 술렁였고 나윤정은 멍한 표정으로 강태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구인 줄만 알았던 이 남자의 등 뒤에서 거대한 후광이 비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정의 머릿속은 다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도련님? 이 남자가 진짜 재벌가 아들이라고? 그럼 이 남자를 잡으면 우리 엄마 수술비는 물론이고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슬픔에 잠겼던 나윤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황금빛 욕망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였던 여자 나윤정.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섭은 그녀의 그런 속마음도 모른 채 비장한 각오로 그녀를 지켜주겠다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코믹하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강태섭의 팔짱을 꽉 끼었습니다. 태섭 씨, 아니 도련님, 저 믿으시죠? 우리 같이 이 시장 지켜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의 운명과 두 사람의 엇갈린 진심이 얽히고 설키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됐을 때의 품위유지비와 어머니의 VIP 병실 사용료를 합산하는 그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나윤정.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어두운 지하방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녀는 화려한 내일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사이 강만복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나윤정의 뒷조사 보고서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윤정. 가난한 집안의 투병 중인 어머니라. 가민의 아들을 넘봐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새끼 같은 년이로구나. 강만복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만 보는 남자를 만나 얼마나 처절하게 조건을 따지게 될지, 그리고 그 계산 끝에 무엇이 남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의 낡은 계산기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행복의 숫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계산기에는 가끔 말도 안 되는 보너스 숫자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걸며 살아온 나윤정에게 강태섭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동아줄이었습니다. 나윤정, 정신 차려. 이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야. 언제까지 이 지하방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 수는 없잖아. 지하방의 낡은 거울 앞에 선 나윤정은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고등어 비린내를 묻히고 살았던 세월 때문인지 피부는 푸석하고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이목구비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옷장을 뒤져 예전에 친구 결혼식 때 입었던 가장 번듯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가 잘 잠기지 않아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미 재벌가 안주인이 된 것처럼 번뜩였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변신이야. 독종 나계사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청순하고 가련한 태섭 씨의 수호천사가 되는 거야. 나윤정은 입술에 분홍색 틴트를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섭과 결혼했을 때 들어올 축의금 액수와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받을 다이아몬드 반지 캐럿까지 이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시장의 공기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태섭상의 쪽을 일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검은 세단과 비서실장의 등장이 시장의 호구사장 강태섭을 다시 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태섭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샤랄라한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시장 바닥의 콘크리트와 부딪히며 경쾌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섭 씨, 아니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강태섭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제의 그억척스러운 나윤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원피스 소매에 밥풀이 묻어 있고 구두굽이 조금 까져 있었지만 강태섭의 눈에는 그저 생경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나윤정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디 선보러 가시는 분 같아요. 강태섭이 멍하니 묻자 나윤정은 콧소리를 섞어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태섭 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조금 신경 써봤는데 별로인가요? 제가 어제 태섭 씨가 시장 지켜주겠다고 한 말씀에 밤잠을 설쳤지 뭐예요. 나윤정은 살며시 강태섭의 팔뚝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등어덤을 안 준다고 멱살을 잡을 기세더니 오늘은 세상천지 둘도 없는 요조 숙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강태섭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재벌가에서 자라며 수많은 가식적인 여자들을 봐왔지만
나윤정처럼 이렇게 대놓고 투명하게 속이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나 좀 데려가라는 욕망과 당신은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확신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나윤정 씨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잖아요. 강태섭의 진심 어린 물음에 나윤정은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을 보고 접근했다지만 자신의 아픈 구석을 기억해주는 이 남자의 따뜻함은 그녀의 고장난 계산기조차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 엄마는 똑같죠 뭐. 그래도 태섭 씨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저 실은 태섭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나서 잠깐 나쁜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태섭 씨 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나윤정은 거짓말을 섞어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을 했다는 부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섭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섭 씨 우리 같이 이 시장 지켜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회장님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강태섭은 나윤정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비록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손에 새겨진 치열한 삶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윤정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그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윤정 씨, 우리 한번 해봐요. 아버지도 결국은 사람이니까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어제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검은 차 수십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비서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호랑이 같은 기운을 내뿜는 강만복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급 지팡이를 짚으며 흙먼지 날리는 시장 바닥을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강만복 회장의 시선이 강태섭과 손을 잡고 있는 나윤정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태섭아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다. 이런 천한 것들과 어울리느라 내 신분을 잊은 게냐? 강만복 회장의 불호령에 시장 상인들은 숨을 죽였고 나윤정은 자기도 모르게 강태섭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는 다시 비명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왔다. 최종 보스 강만복 회장. 여기서 기밀리면 내 인생 역전 프로젝트는 끝장이야. 나윤정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강태섭의 팔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만복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태섭 씨랑 같이 시장 지키고 있는 나윤정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나윤정의 뜬금없는 칭찬에 강만복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며 도망갔을 텐데 이 여자는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은 비서가 건네준 보고서를 나윤정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나윤정, 36살. 신부전증 걸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시장통 푼수떼기라지.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병원비 해결될 거라. 계산기라도 두드린 게냐? 강 회장의 직설적인 폭로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윤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부이자 아픈 곳이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수치심. 강태섭은 놀란 표정으로 나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 씨 사채까지 썼다는 게 정말이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는 강만복 회장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회장님, 계산기는 제가 잘 두드리지만 사람 마음은 계산기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돈이 전부인 회장님 눈에는 제가 파리새끼처럼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이 시장이 그리고 태섭 씨가 제 목숨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윤정의 당당한 태도에 강만복 회장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가치? 목숨? 너 같은 것들이 떠드는 사랑 노름은 내 수표 한 장에 종말을 맞는 하찮은 연극일 뿐이다. 일단 오늘은 물러가마. 하지만 조만간 내 방식대로 너를 처리할 테니 각오해라. 강만복 회장은 태섭을 노려본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차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나윤정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꽃뱀이었네. 돈 노리고 접근했구만.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나윤정은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강태섭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태섭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태섭 씨까지 창피하게 만들었네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나태섭 씨 배경 보고 접근한 거 맞다고요. 나윤정은 자포자기한 득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섭은 도망치려는 나윤정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윤정 씨 나봐요. 조건 보고 왔으면 어때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윤정 씨의 그 절박함까지도 지켜줄 생각이에요. 강태섭의 따뜻한 말에 나윤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계산기가 그의 진심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윤정은 지하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욕심과 태섭의 진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양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의 지시로 나윤정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빌린 사채업체에서는 당장 원금을 갚으라는 살벌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정 씨 인생 역전하고 싶다며? 근데 이러다가는 역전당하기 전에 인생 좀 치겠어.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강만복 회장이 직접 사채업자들을 움직여 나윤정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윤정은 어둠 속에서 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계산기에 찍힌 숫자는 행복의 금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회장님 어디 한번 해봐요. 나 시장통 독종 나윤정이야. 절대 쉽게 안 무너진다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신발끈을 꽉 조여 맸습니다. 사랑만 보는 남자 강태섭과 조건을 봐야만 살 수 있는 여자 나윤정. 두 사람의 위태로운 로맨스는 강만복 회장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더욱 치열하고 코믹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윤정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장에 나타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회장이 조여올수록 그녀는 더 당당하게 강태섭의 옆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윤정 씨, 이건 회장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걸 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윤정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산기조차 두드릴 수 없는 가혹한 선택지가 그녀의 앞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과연 나윤정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숫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시장의 아침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만 복회장의 집무실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서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나윤정이라는 세 글자가 적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강만 복회장은 돋보기를 치켜 쓰고 나윤정의 36년 인생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가난뱅이들의 욕망은 죄가 되기 쉽지. 강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류에는 윤정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이름부터 그녀가 매달 갚아야 하는 사채이자까지 모든 숫자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에게 사람은 그저 조종하기 쉬운 숫자의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한테 연락해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게 만들어. 그리고 병원에도 전해 밀린 병원비 안 갚으면 당장 퇴원시키라고. 강 회장의 명령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행복시장의 나윤정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시장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윤정의 지하방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야, 나윤정, 안 나와? 빌려간 3천만 원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엄마 병원 침대도 우리가 다 들고 갈 줄 알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에 나윤정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계산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는 파란 힘줄이 돋아났고 눈가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나윤정은 문을 벌컥 열고 나가 남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독종 나게산다웠습니다. 당신들 이러는 거 법 위반인 거 몰라? 내가 이자는 꼬박꼬박 냈잖아. 법? 여기서 법 찾고 있네. 회장님이 직접 돈줄을 끊으시는데 어떤 법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사채업자의 말에 나윤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강만 복회장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그 냉혹한 방식에 윤정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남자들을 겨우 돌려보내고 시장에 나간 윤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강태섭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강태섭은 밝은 얼굴로 고등어를 손질하다가 윤정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윤정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죠? 그 남자들이 또 찾아왔나요? 강태섭의 따뜻한 손길이 윤정의 어깨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태섭 씨. 그냥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우리 오늘 시장 한 바퀴 돌면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윤정은 태섭의 팔짱을 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태섭은 이제 단순한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한 난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돌며 1,000원짜리 떡볶이와 1,000원짜리 튀김을 나눠 먹었습니다. 태섭 씨는 왜 이런 시장이 좋아요? 집에 가면 금수저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윤정의 물음에 태섭은 떡볶이 국물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수저는 밥맛이 없거든요. 차갑고 딱딱하고. 근데 여기서 윤정 씨랑 먹는 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맛이 나요. 태섭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의 계산기는 자꾸만 에러가 났습니다. 조건을 보고 접근했는데 자꾸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 윤정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안 돼, 나윤정. 정신 차려. 저 남자는 재벌집 아들이고 너는 사채 빚쟁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너랑 내 엄마 다 죽어. 하지만 태섭이 건네준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이 윤정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윤정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나윤정 씨죠? 지금 당장 밀린 병원비 1,500만 원 입금만 하면 오늘 오후에 강제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정한 통보에 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00만 원. 그녀가 무슨 수를 써도 당장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정 씨, 왜 그래요? 병원이에요? 강태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이 착한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은 태섭의 손을 뿌리치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윤정에게 냉혹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윤정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1시간 내로 짐 싸세요.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만복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윤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윤정 씨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 회장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비서실장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윤정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비 정산하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랑 다른 곳으로 떠나세요. 그게 나윤정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계산 아닙니까? 윤정은 수표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봉투만 받으면 어머니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채업자들에게서도 해방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돈을 받는 순간 태섭과의 짧았던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강 회장의 발밑에서 패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윤정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생명이냐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사랑이냐. 이것은 윤정이 36년 인생 동안 마주한 가장 잔인한 덧셈 뺄셈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시계를 보며 윤정을 재촉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뒤면 인공호흡기 떼고 어머니 길바닥으로 모십니다. 나윤정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비서실장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 나윤정은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들 진짜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그깟 돈 없어도 나 절대 안 떠나. 윤정의 외침이 병원 로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병원 가드들이 어머니의 병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달렸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윤정이 병실 문을 막아서며 절규할 때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강태섭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가드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섭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원무과 직원에게 집어던지듯 건넸습니다. 이 병원 내가 삽니다. 아니면 이 카드 한도만큼 내가 전액 결제할 테니 당장 어머니 건드린 놈들 사과하게 만드세요. 강태섭의 등 뒤로 서늘한 분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윤정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윤정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계산 다 끝내줄 테니까
나윤정은 태섭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며 자신의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섭이 내가 정녕 애비랑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강 회장의 독백이 차가운 병원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습니다. 나윤정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3회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더 거대한 폭풍우가 그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태섭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에게 이 모욕을 어떻게 갚아줄지 그 복수의 방정식을 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독종 나윤정과 재벌가 도련님 강태섭,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강만복 회장.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조가리 한 장이면 내 어머니가 다시 숨을 쉬고 내 지긋지긋한 가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이게 정말 사랑이라는 하찮은 감정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느냐? 강만복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화려한 회장실의 공기를 가르고 나윤정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나윤정은 눈앞에 놓인 하얀 수표 한 장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1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고도 잔인하게 박혀 있었죠. 그녀의 36년 평생을 다 바쳐도 만져보기 힘든 그 거대한 숫자가 지금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윤정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정의 마음속에서 내리는 눈물처럼 차갑고도 끈적한 빗줄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윤정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부위에 합병증이 도지면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분 당장 수술비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방을 열 수가 없어요. 의사의 냉정한 말은 윤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를 보내야 한다니 시장통에서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걸며 악착같이 모아온 돈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만복 회장의 비서가 나타나 윤정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태섭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하시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윤정의 말에 강만복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옳고 그름은 배부른 놈들이나 따지는 거다. 당장 내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내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내 머릿속에 그 똑똑한 계산기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더냐? 사랑이냐 아니면 엄마의 목숨이냐? 강 회장의 일침에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1억. 그 돈이면 엄마를 살릴 수 있고 사채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며 이 지긋지긋한 지하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태섭과의 사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안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강태섭, 그 오구 같은 남자가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눈빛. 윤정 씨 인생은 계산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태섭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책상 위의 수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섭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윤정 씨한테 손대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태섭의 분노한 얼굴을 본 윤정은 자기도 모르게 수표를 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남자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준 돈 봉투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윤정을 죽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태섭아, 너는 빠져라. 이건 이 아이와 나 사이의 비즈니스다. 사람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중이었거든. 강 회장의 냉소적인 반응에 태섭은 윤정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정 씨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든 내 차를 팔든 할 테니까. 제발 이런 모욕 당하지 마요. 태섭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재산은 이미 강 회장에 의해 모두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태섭은 지금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당장 오늘 밤 엄마를 살릴 실질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윤정은 태섭의 손을 살며시 뿌리쳤습니다. 태섭 씨, 미안해요. 제 계산기는 태섭 씨랑 달라요. 저한테는 지금 이 돈이 태섭 씨보다 더 절실해요. 윤정의 말에 태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 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돈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윤정은 피눈물을 삼키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만 복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돈 제가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든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건이라. 그래 말해봐라. 수술실에 엄마 들어가는 거 제 눈으로 확인하고 수술비 전액이 병원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저 태섭 씨 곁에서 사라질게요. 단 1초라도 늦어지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윤정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종이로구나. 마음에 들어. 실장, 당장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서 전액 결제해. 강태섭은 절규하듯 윤정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윤정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어떻게든 한다니까요. 이 돈 받으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윤정은 태섭의 손을 차갑게 내치며 회장실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태섭의 오열 섞인 부름이 들려왔지만 윤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윤정은 수표를 가슴에 꼭 품고 울었습니다. 엄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사랑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병동에 도착하자 이미 병원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가장 유능한 집도의가 배정되었고 엄마는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윤정은 비로소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계산기가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그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도 눌러서 지워진 숫자들 위로 윤정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지? 엄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괴물이 되어도 상관없어. 그녀는 계산기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숫자를 조합해도 가슴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돈이었지만 그 무게는 윤정의 어깨를 천근만근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윤정은 강 회장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가 낡은 옷가지들을 챙기던 윤정은
태섭이 선물해준 작은 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머리카락 내려오지 말라고 태섭이 직접 골라준 1,000원짜리 핀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핀을 머리에 꽂아보았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보다 2,000원짜리 핀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모순된 감정을 윤정은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섭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태섭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 같은 여자는 잊고 회장님 뜻대로 사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계산이 맞지 않는 사이였나 봐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윤정은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 정든 행복시장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미친 듯이 윤정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윤정을 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돈 보따리 챙겨서 도망갔구만. 역시나 계산이야. 사람 마음도 다돈으로 계산했네. 상인들의 비난 속에서도 태섭은 윤정이 남기고 간 낡은 계산기를 가슴에 품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밀어냈는지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태섭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한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던 강만복 회장에게 의외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나윤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윤정이 받은 수표를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재단에 기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와인잔이 멈칫했습니다. 뭐, 기부? 그 독종이 돈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강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윤정은 밀린 병원비만 결제하게 한 뒤 남은 돈을 모두 자신과 같은 처지에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내놓고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돈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윤정만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나윤정, 내 인연이 끝까지 나를 비웃는구나. 강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 하고 울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윤정은 오히려 강 회장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뭉개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조건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이용해 사랑의 고귀함을 증명해버린 나윤정의 기막힌 계산법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라진 윤정과 그녀를 찾으려는 태섭, 그리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강 회장.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행복시장을 넘어 더 큰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느 낯선 바닷가 마을에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숫자가 다 지워진 낡은 계산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섭 씨, 보고 싶어요. 그녀의 나직한 고백이 파도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수표 한 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강만복 회장에게 나윤정이라는 여자는 평생 풀어보지 못한 난해한 방정식과 같았습니다. 강만복 회장은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나윤정이 남기고 간 기부 영수증을 손에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내 돈을 비웃어? 감히 나 강만복의 호의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도망을 가? 강 회장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나윤정의 이기 막힌 반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육중한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온 사람은 며칠 전 자취를 감췄던 바로 그 여자 나윤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강만 복회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낡은 계산기를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도망간 줄 알고 샴페인이라도 터뜨리셨을 텐데. 김 빠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나윤정의 당돌한 말투에 강만 복회장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나? 내 돈으로 내 어머니 수술까지 시켜줬으면 조용히 엎드려 살 것이지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강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울렸지만 나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수술비는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을 걸쳐서라도 10원 한 장까지 다 갚을게요. 하지만 회장님이 주신 돈은 제 것이 아니기에 회장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남의 인생 망치려고 쓰려던 돈이었으니 좋은 일에 쓰시는 게 회장님 업보를 덜어드리는 길일 것 같아서요. 나윤정의 일침에 강 회장은 혈압이 오르는 듯 뒷목을 잡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게 없구나. 대체 무슨 배짱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게야? 태섭이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빌기라도 할 작정이냐? 나윤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빌러온 게 아니라 제안하러 왔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사셨죠? 그 조건이, 그 숫자가 정말 사람 목숨보다 귀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거든요. 나윤정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만 정체를 숨기고 저랑 같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버텨보세요. 만약 회장님이 일주일을 버티신다면 저 정말 태섭 씨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게요. 회장님이 주신 수술비도 제가 무슨 짓을 해서든 당장 한꺼번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강만 복회장은 기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내가 그 지저분한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라고? 내가 정녕 미쳤구나. 왜요? 자신 없으세요? 평생 자수성가 했다고 큰 소리 치셨으면서 막상 돈 떼고 계급장 떼니까 무서우신 모양이죠? 회장님이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하면 그때는 태섭 씨랑 우리 시장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나윤정의 도발에 강 회장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도전을 피해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시장통에서 구르는 것쯤이야 젊은 시절 밥 먹듯이 했던 고생이었습니다. 좋다. 그까짓 일주일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년이 내 눈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울며 불며 떠나는 꼴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강 회장의 수락이 떨어지자 나윤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찾기 위한 처절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윤정은 태섭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섭은 윤정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윤정 씨, 어디 갔던 거예요?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내 곁에서 떠나지 마요, 제발. 태섭의 뜨거운 눈물에 윤정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그녀는 태섭을 밀어내며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섭 씨 정신 차려요. 나 지금 태섭 씨랑 연애하러 온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랑 내기했어요. 내일부터 회장님이 이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장사하실 거예요. 나윤정의 폭탄 선언에 강태섭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서요? 윤정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태섭 씨랑 나, 그리고 이 시장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회장님은 직접 보고 느끼셔야만 변할 분이니까요. 나윤정은 태섭에게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행복시장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한창 장사 준비에 바쁠 때 시장 입구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강만 복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모두 비서에게 맡기고 단돈 5만 원만 주머니에 넣은 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나윤정은 강 회장에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회장님은 태섭상의 보조예요. 고등어 손질부터 바닥 청소까지 다 하셔야 돼요. 불평하거나 정체를 밝히면 그 즉시 패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강 회장은 더러운 앞치마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 나보고 입으라고? 내년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보조씨, 말대답하지 말고 당장 고등어 얼음이나 채워요. 안 그러면 오늘 점심은 굶을 줄 아세요. 나윤정의 호령에 강 회장은 이빨을 갈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얼음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태섭의 가게에 새로운 까칠한 노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아, 저 할아버지 누구냐? 성깔이 아주 보통이 아니신데? 옆가게 떡볶이 할머니가 묻자 태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먼 친척 어르신인데 집에서 하도 심심해하셔서 소일거리 삼아 오셨어요. 강만 복회장은 고등어 비린내가 코를 찌르자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나윤정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보조씨, 저기 할머니 오시잖아. 얼른 가서 고등어 3마리에 5천 원이라고 외쳐요. 강 회장은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해봤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등어 사시오. 목소리가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물건 팔겠어요? 다시 크게. 나윤정의 윽박지름에 강 회장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누군지 알면서 감히. 누구긴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 밑에서 장사 배울 보조 할아버지죠. 싫으면 당장 집무실로 돌아가서 수표나 휘두르시든가요. 나윤정의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은 오히려 묘한 승부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켰던 그 도끼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좋다. 내가 내일부터는 이 시장을 통째로 접수하는 장사왕이 되어주마. 강 회장은 악을 쓰며 고등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까칠한 강 회장의 말투에 질려 옆가게로 발길을 돌렸고 강 회장은 단돈 1,000원을 벌기 위해 30분을 손님과 실랑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1,000원짜리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겁다는 것을 70평생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윤정은 강 회장에게 양은 냄비에 담긴 식은 김치찌개를 내밀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수입이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점심은 이거 나눠 먹어야 돼요. 고기 반찬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강 회장은 냄비에 둥둥 떠다니는 비계 덩어리를 보며 기가 막힌 듯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회장님, 아니 보조씨,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무시하시는 2,000원, 3,000원 모아서 자식 대학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윤정의 말에 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태섭이 왜 이런 곳에서
웃으며 장사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멀리서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윤정 씨 정말 우리 아버지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쩌죠? 윤정은 태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회장님은 생각보다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내보낸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장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노점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강만복 회장은 자신이 고용한 부하 직원들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안 치워? 직원 하나가 강 회장이 정리해둔 고등어 상자를 발로 차서 얼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놈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감히 어른한테 이 무슨 무례야. 뭐 어른?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야, 너 내일부터 여기 나오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강 회장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멸시와 위협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강 회장이 만든 세상의 민낯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고등어를 손으로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비린내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화려했던 회장의 위엄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강 회장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같이 고등어를 주워 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보조씨, 이게 회장님이 만드신 숫자의 세상이에요. 아직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낡은 시장 숙소에서 딱딱한 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자신의 지난 세월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사람은 잃었고 숫자는 남았지만 온기는 사라진 인생. 나윤정의 당돌한 제안은 7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강만복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 회장은 어떤 숫자를 찾아내게 될까요? 행복시장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잠든 강 회장의 머리맡에 따뜻한 파스 한 장을 놓아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계산기에는 이제 돈이 아닌 사람의 눈물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살냄새가 이렇게나 지독하고도 서러운 것인 줄 70평생 강만복 회장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진동하는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낡은 고무 장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들이 강 회장의 견고했던 자존심을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었죠. 잠행 3일째 되던 날 아침, 강만복 회장은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억지로 태섭상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이 보조씨, 오늘 물건 들어왔으니까 얼른 내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거북이처럼 꾸물거릴 거예요? 나윤정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빨을 지그시 깨물며 차가운 고등어 상자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번듯한 정장 대신 때가 찌든 점퍼를 입고 손톱 밑에는 거무죽죽한 때가 끼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강 회장은 당장이라도 판을 엎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비웃던 나윤정의 눈빛과 무엇보다 아들 태섭의 환한 웃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 아니 보조 어르신,
이거 드시고 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쪄다 주신 옥수수인데 정말 맛있어요. 강태섭은 강 회장의 정체를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보조대우를 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한 토막을 건넸습니다. 그는 옥수수를 밀어내려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한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허허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단맛이 난단 말이냐.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뱉어낸 말에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돈으로 산 최고급 스테이크보다 시장 상인들이 나눠준 식어버린 옥수수 한 조각이 더욱 달게 느껴지는 이모순된 상황을 강 회장은 도저히 숫자로 환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나윤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내심 궁금해하며 고등어를 정리하다가 나윤정이 흘리고 간 작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계부 첫 장에는 우리 엄마 수술비라는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는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힌 처절한 생존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보던 수백억짜리 결제 서류보다 이 낡은 가계부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0원 아끼기, 오늘 점심 굶기, 고등어덤 한 마리 받기, 나윤정이 왜 그렇게 독종 소리를 들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는지 그 이유가 강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몰래 연락하여 나윤정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의 낡은 병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체를 숨긴 채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에서의 억척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야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찬송가를 불러주는 나윤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엄마 좋은 병원 보내줄게. 나윤정 사전에 포기란 없는 거 알지? 윤정은 엄마의 발등을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남모르게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그 절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여야만 했던 그 시절. 강 회장은 나윤정에게서 자신의 젊은 초상을 보았습니다. 나랑 참 많이 닮았구나. 강 회장의 혼잣말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강 회장은 다시 태섭상의 앞의자에 앉아 시장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 회장이라면 길을 막는다고 인상을 찌푸렸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리어카 뒷부분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고마워요. 오늘따라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고생했네. 할머니가 건넨 사탕 한 알이 강 회장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여졌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강 회장은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순수한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자신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강태섭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보이세요? 여기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백만장자인 사람들이요. 태섭의 말에 강 회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과는 다른 깊은 울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조촐한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태섭상의 보조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어이 보조 영감님, 고기 좀 더 드셔.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장사도 잘하는 법이야. 옆가게 정육점 주인이 건네는 상추쌈 하나에 강 회장은 70평생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윤정은 그런 강 회장을 보며 슬며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일당에서 삼겹살값 3,000원 뺄게요. 공짜는 없으니까요. 윤정의 농담 섞인 핀잔에 강 회장은 처음으로 허허실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님들이 회장님의 행방불명을 틈타 시장 철거 계획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용역들이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시스템이 오히려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보류하라고 지시했거늘. 강 회장은 지팡이를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나윤정과 강태섭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섭아 윤정아, 내일 이 시장에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 강 회장의 무거운 선언에 시장 전체에 긴박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과 싸워야 하는 강만복 회장, 그리고 그 옆을 지키기로 결심한 나윤정과 강태섭. 이제 일주일의 잠행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행복시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밤늦게 시장 한가운데 서서 낡은 간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성벽이 이 작은 시장 하나를 품지 못할 만큼 옹졸했단 말이냐. 강 회장의 탄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윤정은 다시 계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돈 계산이 아니라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계산 끝났어요. 우리가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윤정의 당당한 외침이 시장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알고 있다는 듯 새벽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는 행복시장의 낡은 천막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텄습니다. 다 부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밀어버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시장의 아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강만복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진들이 독단적으로 보낸 철거 용역들이 포크레인을 앞세우고 시장 입구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안 돼. 여기는 우리 목숨줄이야.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이놈들아. 시장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차가운 빗물 섞인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는 앞치마를 질러맨 강만복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기업의 이름이 박힌 대형 장비들이 이웃들의 삶을 짓밟으려 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멈춰라. 내가 강만복이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멈추지 못할까? 강 회장은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힌 그의 목소리는 용역들에게 그저 노인의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미쳤나? 당신이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어이 저 영감탱이 당장 끌어내.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강 회장의 멱살을 낚아챘고 그는 진흙탕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때 강태섭이 달려와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태섭의 분노 섞인 외침도 잠시, 공사장의 소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이며 시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강만 복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그의 강인한 심장이 거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아, 태섭아. 가슴이. 말을 끝내지 못한 강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이며 진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태섭은 오열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용역들과 뒤엉킨 상인들 사이에서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빗줄기를 뚫고 누군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와 강 회장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구석에서 어머니의 약값을 계산기에 두드리고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섭 씨 비켜요. 지금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어요. 시장 입구가 막혀서 차도 못 들어와요. 나윤정은 자신의 가녀린 어깨를 강 회장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윤정 씨 미쳤어요? 회장님 몸무게가 얼마인데 그 몸으로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태섭이 말렸지만 나윤정의 눈에는 이미 생사를 넘나드는 한 노인의 목숨만이 보였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예요? 내 등에 올려요 어서. 내가 업고 뛸 테니까. 태섭 씨는 앞장서서 길 터줘요. 나윤정은 70kg가 넘는 강 회장의 거구를 자신의 작은 등에 짊어지었습니다. 무거운 무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빗물에 젖은 구두가 자꾸만 진흙 속에 빠졌지만 그녀는 이빨을 꽉 깨물고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많잖아요. 저 꽃뱀이라면서요. 저 돈만 밝히는 년이라면서요. 그거 다 갚으려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윤정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진흙탕을 헤치며 시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 회장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질수록 나윤정의 발걸음은 더욱 필사적으로 변했습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그녀는 강 회장을 업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산기에는 지금 1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사람의 목숨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감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강 회장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업고 달리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노리는 독종이라 멸시했던 이 여자의 등이 얼마나 따뜻하고도 좁은지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보디가드의 품보다 1000배만배 더 뜨거운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겨우 시장을 빠져나와 도착한 큰 길가에서 나윤정은 지나가는 택시를 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이 사람 죽어요. 병원까지만 제발 가주세요.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비를 맞으며 애원하는 모습에 택시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강 회장을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나윤정은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강 회장을 꽉 붙잡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원피스는 진흙과 빗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밖으로 나온 의사가 태섭과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등에 업고 그 빗길을 달려오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제 고비는 넘기셨어요. 의사의 말에 나윤정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섭은 그런 윤정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도 차가운 집무실도 아닌 하얀 병실 천장이 그를 반겼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밑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윤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카락에는 아직도 시장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등에 닿아 있는 윤정의 거친 손길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젊은 시절 자신을 위해 저렇게 거친 손으로 시장을 누비며 고생했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윤정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세요? 저 보여요? 여기 손가락 몇 개예요? 윤정의 찬찬한 물음에 강 회장은 70평생 처음으로 돈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를 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윤정 너 참 요망진 계집애로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회한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들 태섭과 윤정의 잡은 두 손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드려온 계산기에는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강 회장의 병실 밖에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사진들이 시장 철거를 강행하고 회장님의 회의만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으십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예전의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괴물들이 주인을 몰라보는구나. 윤정아, 내 계산기 좀 다오. 나윤정은 주머니에서 숫자가 다 쥐어진 낡은 계산기를 꺼내 강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산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 해주실 거죠? 윤정의 말에 강 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 버튼을 힘차게 눌렀습니다. 오냐, 내가 진짜 장사가 무엇인지 저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마. 행복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 회장과 독촉 며느리의 기상천외한 대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JK그룹회의 대회의실. 강만보 회장의 회의만을 통과시키려면 이사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병실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 믿었던 강만보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강태섭과 당당하게 고개를 든 나윤정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윤정의 손에는 여전히 숫자가 다 지워진 그 낡은 계산기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몸은 어떠신지? 저희는 회장님의 건강에 염려되어 잠시 경영 공백을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김이사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강만보 회장은 지팡이 대신 나윤정의 계산기를 회의 탁자 중앙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경영 공백? 아니면 내 재산을 나눠먹을 공백이었겠지. 내가 시장 바닥에서 이 낡은 계산기로 배운 게 하나 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기업은 숫자를 쌓는 게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야. 강 회장의 허령에 회의실 안은 주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이사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너희들이 철거 용역들과 결탁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장 상인들을 협박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내 계산으로는 너희들 모두 오늘부로 해임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법의 심판은 검찰에서 받게 될 거다. 강 회장의 통쾌한 선언에 김이사를 비롯한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돈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자들에게 던지는 나윤정표 정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아들 태섭과 윤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섭아 윤정아, 내가 평생 쌓아온 이 높은 빌딩보다 비 맞으며 나를 업고 뛰던 윤정이의 좁은 등이 훨씬 더 든든하고 따뜻하더구나. 이제 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터전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강 회장의 첫 번째 조치는 행복시장의 철거 철회와 상생형 문화시장 건립이었습니다. 시장을 없애는 대신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상인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보존하겠다는 약속의 시장. 사람들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6개월 후 행복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대신 깨끗한 지붕이 생겼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윤정은 이제 시장의 독종 나계산이 아니라 JK그룹의 사회공헌팀 대리가 되어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 시금치 한 단에 3,000원? 나 JK그룹 나대리인 거 알면서 이러기에요? 덤으로 콩나물 한 봉지 안 주면 나 오늘 결제 안 해줄 거예요. 윤정의 너스레에 정육점 주인과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한 재벌가 며느리가 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윤정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어머니를 모시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어 이제는 직접 나무를 다듬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강만부 회장의 저택. 평소 찬바람만 쌩쌩 불던 거대한 식탁에 모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윤정이 시장표로 사온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말했지. 이 시장 전은 너무 기름지다고. 강 회장이 투덜대자 윤정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 기름 맛에 먹는 게 전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제일 많이 깎아온 귀한 전이라니까요. 강 회장은 못 이기는 척 전을 입에 넣고는 허허실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섭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씨, 우리 이제 숫자 계산은 그만하고 사람 계산이나 하며 살면 안 될까요? 태섭의 말에 강 회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윤정의 낡은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버튼을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태섭이 너의 효심 100점, 윤정의 야무진 진심 만점. 거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이 식사 한 끼 무한대. 어허허, 이 정도면 내 인생 최고의 흑자 장사로구나. 강 회장의 참에 섞인 농담에 식탁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돈만 쫓던 노 회장은 이제 돈보다 귀한 가족의 온기를 저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건만 보던 여자는 이제 가장 비싼 조건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윤정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숫자가 지어진 계산기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끝없는 덧셈과 뺄셈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빼고 기쁨은 더하며 상처는 나누고 사랑은 곱해가는 과정. 나윤정은 자신의 계산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행복이었습니다. 지어진 계산기 버튼 위로 흐르던 나윤정의 눈물과 강태섭의 진심, 그리고 강만복 회장의 늦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따뜻한 플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뵐게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